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시목전 토크로 진행합니다. 긴 설 명절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 동안 드라마, 영화, 책 등 여러 콘텐츠들을 몰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극한의 상황에서 환자를 살려내는 의료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해 말 공개 이후 여러 화제를 몰고 온 오징어 게임 2의 글로벌 인기도 여전한데요. 오늘 지목전 1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콘텐츠라는 주제로 전방위 토크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설 연휴를 강타한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 파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인생은 소통이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 명절 연휴. 누군가는 명절 연휴 좀 후유증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세 분은 짧게 먼저 설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먼저 이종필 교수부터요. 네,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서 부산에 다녀왔고 미뤄뒀던 책 한 권 읽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마침 또 뭐 마감인 원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내려가서 참 또 이상하게 또 원고 작업도 좀 하느라고 지난해 뭐 책도 많이 내셨잖아요. 뭐 오늘이 저기 칼럼 마감일이어서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요즘 화제작이었던 그 아까 말씀하셨던 중증 외상센터 그것도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이야기도 이따가 해주시고요. 유현재 교수님은요. 예, 요번에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마음 푹 놓고 뭐 이것 떼보고 저것 떼보고 막 그렇게 할까 그러는데 정말 하다가 다 갔네 뭐 이런 느낌 들었고 그리고 간헐적 폭식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빨리 좀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사를 좀 도움 줬다 이런 이야기는 없으신 거죠? 네. 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김은식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 눈이 많이 와가지고 특히 경기 남부 충남이야 뭐 전북 지역에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가는데 서울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와서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오면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셔서 안 갈까 하다가 저만 대표 주자로 갔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오가시는데 불편함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 실제 첫날 그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종필 교수님께서 중증 외상센터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의료가 필요한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또 연휴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명절날 특히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런 통계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튼 안전한 명절 연휴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 보내시길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콘텐츠 지우 조콘이 되나요?
전방위 토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국내 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콘텐츠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는데요. 자, 넷플릭스 순위 지금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시즌 2탄 공개 전부터 이 콘텐츠를 또 뭐 상당히 밀어줬다 이렇게 또 평가도 받고 있는데 세 분 뭐 이야기 나누기 전에 김은식 평론가는 또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12월 26일 날 시즌 2가 공개가 됐죠. 그래서 그때 좀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워낙 시국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좀 미뤄진 감은 있었습니다만은 또 한쪽으로는 뭐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시즌 1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이적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덜 언급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틀 만에 93개국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 또 한 달 기간 동안 1위를 전 세계적으로 또 차지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순위가 좀 낮아져 가지고 5위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소문이 굉장히 또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2하고 시즌 3가 나눠졌다는 소문이 돌다 보니까 그러면 시즌 3 나올 때 같이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아서 그런 점에서 좀 덜 국내에서 화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에서는 시즌 1 가지고 거의 40배 이상 수익을 얻었다라는 잠재적인 추측이 나오는데 이것도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네. 250억을 들여서 1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즌 2에 1,000억 원 가까이 투입했다는 또 비공식 그런 데이터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지 가늠하기가 힘든 게 시즌 1에서는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상품 개발을 한다든지 홍보 마케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2에서는 기업과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또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가 아니고 그 외에 그런 라이센스에 따른 수익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시즌 3까지 같이 합쳐봐야 온전히 작품도 평가할 수 있고 또 수익 규모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시즌 또 1 오징어 게임 1가 또 다른 평가도 나오지만 또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또 열광하고 있고요. 또 IP 이런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1에서는 1등을 하면서 456억 원을 받았던 주인공 성기훈이 시즌 2에서는 다른 참여자들 이렇게 격려하고 또 안내하는 그런 또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즌 1과 뭐 달라진 세계관을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뭐 굳이 살펴보자면 이제 그 투표 행위 OX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비중이 좀 높아졌다 전편에 비해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결과를 가슴에 패치로 붙여가지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게 이게 두 패로 나뉘는 거잖아요 찬성 반대. 그리고 그렇게 나뉜 팀들 사이의 어떤 갈등 이것이 그 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해줬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아서 요거는 좀 뭐 전편에 비해서 확장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세계관 확장에는 좀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시즌 1의 게임장과 진행 방식에 여전히 갇혀 있다 좀. 그 틀을 과감하게 확장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그리고 뭐 좀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참가자가 그 죽는 방식이 총에 맞아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시즌 1에서는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매달려 있다 떨어져서 죽는 경우라든지 그 자체가 주는 긴장감이 있는데 시즌 2에서는 좀 너무 단순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배신과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의 갈등. 요것이 굉장히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인간 내면의 본성을 탐구하는 그런 아주 좀 깊은 질문을 던졌던 게 시즌 1의 묘미였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이 아니야 시즌 1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시즌 2에서는 그 주인공 성기훈이 다시 게임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설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스토리 안에서도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극 중에서 너 왜 다시 돌아와서 1등 했다면서. 그러면 이제 성균이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스토리 내에서도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될 만큼 보는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애초에 그런 설정 자체가 약간 좀 부자연스러웠던 게 좀 저는 아쉬웠습니다. 뭐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내용을 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교수 보시기에 이 오징어 게임 2에서 여러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 1처럼 특히 좀 눈길이 가는 그런 배역들이 있었나요? 저는 박성훈 배우가 연기했던 그 트랜스젠더 군인 출신의 그 굉장히 좀 이렇게 신선했고 또 파격적이었고 그리고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그 이제 뭐 사망 사건 좀 비극적인 사건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어떤 그런 캐스팅이었는데 박성훈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글로리에서도 굉장히 찰진 욕으로 엄청난 악역을 너무 잘 소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캐릭터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 시즌 2 안에서도 보면 이제 막판에 또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또 훌륭한 배우고 캐스팅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화제의 캐스팅이었던 그 빅뱅 탑 최승현 씨 같은 경우에도 여러 논란도 있기도 했죠. 논란이 좀 많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연기가 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네. 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국내에서는 오히려 조금 아쉽다. 또 평단에서도 공개 초반에는 조금 아쉽다 이런 게 있었는데 해외 시청자들은 또 열광을 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가만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제 그 단발식으로 우리나라 콘텐츠가 이제 세계에서 막 호평을 받는 경우는 꽤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대부 1, 2, 3라든가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큰 진짜 화제가 되고 막 사람들 다 이렇게 막 오픈런 하려고 기다리고 막 이런 거는 없었는데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례가 된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항상 그런 공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1편보다 못한데 뭐 2편에서 뭐야? 이게 뭐 바뀐 거야? 이거 똑같잖아.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요번 학기에도 이제 수업을 하는데 크리에이티비티와 미디어 컨텐츠라는 수업을 해요. 근데 그 수업을 하면 제가 막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이제 학생들한테 한번 시키고 뭐 이제 그 과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말을 안 해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플롯이 어떻고 인물이 어떻고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우리가 괜히 K 콘텐츠를 막 이렇게 뭐 국뽕이 나고 이럴 게 아니라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다들 아주 그냥 선수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객조차도 황도혁 감독이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틀린 거야? 특별한 세계관이 뭐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내고 지금 당장에 포털만 들어가도 그 분석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캐릭터 얘기하지만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정말 그냥 단독으로 나오셔도 될 만한 분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 브랜드화가 됐다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입지가 굳었다는 것 그러니까 좀 그냥 이렇게 외국인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약간 새로움이 묻어나면 그다음에 이게 호감으로 바뀌긴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사실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비석치기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새로움을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지면 김원식 평론가 좀 아니, 저는 뭐 같이 설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아는 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희동님 어쨌거나 황동혁 감독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3편이 있기 때문이다. 네. 3편이 그 아쉬움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편이 이제 곧 공개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날짜가 나왔네요. 6월 27일 오징어 게임 시즌 3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시즌 2가 지루하다는 분들이 있어. 저도 처음에 좀 지루했어요. 근데 창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즌 1 같은 경우는 투자를 못 받다 보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250억을 먼저 제작비를 주니까 거기에 모든 거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기훈 빼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2를 만들려면 일종의 이제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인물을 투입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새로운 인물들의 사연들을 보여주는 게 오징어 게임의 또 특징이거든요. 근데 아까 뭐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유명 배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허투루 할 수 없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서사가 너무 길어진 거죠. 뭐 암호화폐라든지 뭐 아니면 딸의 그 제 치료비 때문에 온 사연이라든지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다 보여주다 보니까 간단해 다. 예, 그래서 결국엔 시즌 도입부가 좀 길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3편에서 중요한데 출연하는 배우들이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진다 이렇게 했어요. 아마 K 심파가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즌 2에서는 시즌 1과 달랐던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듯이 세 판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세 판도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5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성균이 저항했는데 저항이 일단 어쨌든 프론트맨의 입장으로 기운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가. 결국 세계관의 싸움이잖아요. 프론트맨은 현실을 인정해. 성기훈은 현실을 이해도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 라는 이 세계관이 부딪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결말을 내릴까. 요게 좀 궁금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정재 배우가 연기했던 성기훈 역할인데 김원식 평론가 말씀 듣고 보니까 3부에서도 역시 이정재 배우 위주로 또 극이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좌절하는 모습이 그려진다라고 황정욱 감독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현실에 무력하게 좌절하면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럼 뻔한 교훈이 안 되려면 그걸 어떻게 새롭게 이제 부과를 할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이 편의 약간의 지루함은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다 중증 외상센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영화부터 갔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중증 외상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 안중근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하얼빈이 꾸준히 이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떤 면을 좀 워낙 이제 안중근 의사 관련된 영화는 뮤지컬 영웅을 비롯해서 상당히 또 다양한 작품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 하얼빈에 대한 주목할 점은 뭐가 될까요? 일단 안중근 의사가 주인공이라는 건 뭐 다 미뤄서 다 짐작하실 수 있는데 제목이 뭐 안중근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죠. 사실 예전에는 도마 안중근이라고 해서 유호성 씨가 주연했던 2004년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겹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거냐라는 점을 좀 벗어나 가지고 이 영화의 특징은 뮤지컬에서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영화 영웅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웅이란 부분을 좀 배제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역사적 공간이었던 하얼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예를 들면은 이토 히로무이가 왜 하얼빈을 방문을 했을까? 그건 이제 대류 침략의 그런 결과물로서 그걸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얼빈에 방문을 했었던 거고 그걸 이제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토 히로무이한테 사실은 굉장한 망신을 주고 일본 제국주의에 수치감을 준 역사적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중근 의사의 본인보다는 이제 공간의 의미, 역사적 의미를 부각을 하고 영웅 이미지보다는 그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 안중근 의사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도 혼자 단독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독립군의 그 리더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독립군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대중 상업 영화는 영웅이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멋있게 액션씬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부분에 기대했던 분들이 좀 약간 실망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680만에서 한 700만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한 480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는 1000만 관객은 이제 더 이상 바라지는 않지만 손익분기점은 이런 영화는 좀 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종필 교수는 어떻게 보셨는지 특히 이제 이번에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조명해 보는 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실제로 지금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요. 그래서 보훈처에서는 이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유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도 참 우리로서는 크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지금 서울효천공원의 안중근 의사 무덤인데 이게 이제 가묘거든요. 가묘고 그리고 유해 발굴 시도를 옛날부터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중국에서 2차례 걸쳐서 그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작업을 시도했는데 이제 계속 실패했고 그리고 아마 그 이제 마지막 계셨던 이제 여순감옥 묘지가 거기가 이제 유해 매장 추정지로 사실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가 또 마침 광복 80주년이고 그래서 보훈부에서도 그 안중근에서 유해 발굴 다시 좀 하기 위해서 민간 실무 협의체 운영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고 민간 전문가들 그 일본 정부를 통해서도 좀 유해 매장 관련된 어떤 자료들 예. 이런 거 지금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우리가 후손된 입장에서 꼭 좀 해내야 될 일이 아닐까.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유 교수님, 이 영화 하얼빈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바로 일본의 이 통감부의 수장이기도 했네요. 바로 우리 강제 병합하는 데에 또 상당히 그 역할을 했던 우리에게는 정말 나쁜 그런 인물로 이제 기억될 수밖에 없는 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인데 이 하얼빈이 일본에 판매됐다면서요. 그러면 일본 영화 관객들도 가서 본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걸 그 객관적인 어떤 지금 이제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요. 미국, 일본, 프랑스, 대만, 호주, 스페인 세계 117개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출이 됐고요. 이 글로벌 판매 성과라고 이제 당당히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5일 미국, 뭐 싱가포르 개봉했고, 그리고 또 미국 확장 개봉한다고 그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대만 개봉 확정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117개국이 훨씬 더 늘어나고 막 좀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돼서 이제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계신 참 고마우신 교수님 서경덕 교수님이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분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에 널리 펴지면서 이제 세계인들이 한국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일본인 포함해서 이런 거고 일본에 판매가 됐다는 점이 이제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전에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안중근 의사를 다룬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는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먼저 말씀하시고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안중근 이제 의사와 관련돼서 어떤 컨텐츠가 나오면 일본에서 망언이 쏟아졌었어요. 그리고 뭐 수상 포함해서 그러면서 뭐 테러리스트다, 뭐 아무 뭐 거침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좀 그래서 우리도 계속 가슴 아프고 그랬는데 일단 이거는 뭐 모든 일본인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인과 그리고 일본인이 받아들이는 문화 컨텐츠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은 조금 나눠서 볼 수가 있다. 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김은식 평론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류 스타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성 크리처에는 박서준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왔잖아요. 시즌 1, 2. 그런데 경성 크리처 나왔을 때 일본 누리꾼들이 이태원 클라스의 박서준을 보려고 경성 크리처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731 부대가 나오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를 다루고 네. 있는 거죠. 생체 실험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크리처라는 괴물을 만든 물론 괴물은 좀 약간 픽션적인 상황이지만 생체 실험한 것에 관련돼 가지고 일본 젊은이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말도 안 된다. 일본군이 무슨 생체 실험을 했느냐. 그랬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현비 씨가 이번에 안중근 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부시작점에 지금 한류 팬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럼 딱 일본에서 공개가 되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아니었어? 그래서 그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이제 하얼빈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런데 우리 스타들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경성 크리처 시즌 2 나왔을 때 한소희 씨가 이 경성 크리처 홍보하는 과정에서 일본 우익에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비가 씨 같은 경우도 이 하얼빈에 만약에 출연하게 되면 좀 불이익이 없겠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응원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김은식 평론가 이 점도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래도 안중근 의사 그러면 우리에겐 영웅입니다. 또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00만 이상의 이 관객이 들기를 또 흥행 대박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앞으로 향후 좀 이런 영웅을 우리 역사적인 인물을 다룬 영화 좀 흥행을 하려면 어떤 점이 좀 시도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일단 사실 이번에 손익분기점이 높아진 이유는 300억 원 정도의 제작비를 들였어요.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의 제작 행태를 좀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해외 로케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 북부 지방을 이제 뭐 고화질의 카메라로 야외 촬영 많이 한 부분인데
그건 사실 불필요했다고 좀 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하얼빈에서 가까운 곳에 사막이 있나요? 사막 없어요. 아,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장면을 넣기 위해서 무리하게 제작비를 늘린 거여서 제작비를 좀 줄여야 됩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낮추는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강조하거나 알아야 될 부분을 스토리텔링에 맞춰가지고 할 때 저는 이런 좋은 영화들이 손익분기점을 낮추니까 손해 보지 않고 다시 또 재투자되고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 교수님은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제가 전문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가 그냥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이게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막 조명도 막 어둡고 막 이게 왜 이랬지 뭐 이게 무슨 사고 아니 이럴 정도로 막 까맣게 보여가지고 누가 누구지도 모르잖아요. 거기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배우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평을 보면 뭐 현빈 잘생겼다 이것도 있지만 미장센이 좋았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느 구석에서 사실은 사람이 좋아할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그래서 거죠. 제작비를 높이는 거는 일정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준 거는 모르고 모으는 사안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관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혹은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결말을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악 혹은 거기서 나오는 제가 어떤 보충 뭐 설명해야 되겠네요. 조명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꽂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자본을 받을 때는 그렇게 대형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고퀄리티를 막 그렇게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극장이 65%밖에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규모 제작비를 대면 상당히 버거울 수 있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체의 어떤 특성과 상황에 맞게 우리가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중증 외상센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종필 교수의 기경기를 순간 삭제한 중증 외상센터. 아니 무엇이 그렇게 이 교수님을 빨아들였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드라마는 판타지 의료 무협 활극. 맞아요. 장르가 달라. 네, 뭐좀 새로운 장르다. 의료 드라마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고 그 주인공인 주지훈 배우가 굉장히 또 이제 그 판타지 영웅 캐릭터를 소화를 잘했고 이게 판타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뭐 인물 관계, 갈등 구조, 그다음 사건, 뭐 그다음에 의료 드라마인데 의료 전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복잡한 걸 많이 쳐냈어요.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주 경쾌한 리듬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전체 8부작이니까 이제 길지도 않고 그리고 뭐 등장인물 캐릭터도 복잡하거나 입체적이지 않고 상당히 정형화된 캐릭터고 코믹적인 요소도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 같이 이제 익숙한 의료 드라마의 성공 방정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중증 의료센터라는 제목 자체가 우리가 이걸 들으면은 그 이국종 교수님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현실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약간 판타지적 요소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과연 현실이 저럴까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그 중증 의료 그러니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메시지 이게 중증 의료센터 의사들이 사람을 살리는 데서는 너무 흑자를 바라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데는 좀 적자를 보는 것이 우리 공공의 큰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충실하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중증 외상센터 상당히 또 흥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OTT에서. 김은식 교수 어떻게 보셨는지 이 배우 주지훈의 인생작이다. 백강혁 교수의 역할이 너무나 찰떡같이 맞아떨어졌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국종 교수 있거든요. 네. 이국종 교수를 좀 모델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메시지도 있으면서 재미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장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코믹 히어로 메디컬 드라마예요. 일단 메디컬 드라마는 흥행 불패입니다. 뭐 사람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장감도 있는데 대부분의 메디컬 드라마는 약간 코미디보다는 좀 심각하죠. 그런데 이 드라마는 굉장히 유쾌합니다. 그리고 히어로라는 말이 나올 정도 백강현의 정말 종횡무진 천재 의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국정 교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대부분 공감하시잖아요. 외상센터가 필요한 그렇죠. 거를. 네. 근데
적자투성이다라고 아주 병원하고 대결을 벌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이해 못할 뭐 갈등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정면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이제 장비를 사용을 하고 그 그러니까 외상센터한테는 적자잖아요. 4억 적자니까 그거 어떻게든 메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백강현이 정면으로 싸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정부에서 100억을 가져와서 저희가 적자가 4억 5천이면 95억 가까이가 흑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외상센터 운영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정부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 분야가 콜라보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기에서 진두지휘를 하거든요. 네. 정치인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점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상세한 이야기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아서 아니에요. 이 정도는 네.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래요? 엄청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주말에 지금 좀 이렇게. 몰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좀 엉뚱한 생각입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의료대란 해결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상황에서 설득이 그러니까 있었어. 저는 그냥 뭐 미디어 소통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이니까 사실 이렇게 막 전공법으로 하기에는 그동안 사실 서로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것 좀 안 좋은 말도 서로 많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골이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그 소프트 파워가 소통을 돕는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사실 이거 서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 합의가 되고 막 이런 방식이 이제 가장 좋고 자연스러우나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역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뭔가 이게 소프트 콘텐츠의 이런 특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아까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안들도 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참 사회적인 문제가 이게 변수가 돼서 조금 해결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네요. 또 하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콘텐츠가 이렇게 소비되는 걸 보면 호감, 비호감이 다 공존한다.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또 이 방송으로 인해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어프렌티스라는 유명 TV 쇼에서 유행어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You are fired. 자네 해고야. 이런 유명한 대사를 만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평론가.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신 어프렌티스라는 유명 TV쇼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 주연상과 나무 조연상이 바로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영화의 배우들에게 후보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카데미가 사실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웠거든요. 할리우드 스타들 대부분 또 영화 제작자나 스태프들은 반 트럼프 전선에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프렌티스의 주조연 배우가 이제 연기상 후보에 올라갔으니 이게 메시지가 아니냐. 이렇게 나올 정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프렌티스를 이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부동산 재벌 로 성장을 해서 또 그 악마의 변호사라고 하는 조력자를 통해서 어떻게 정치적 입지를 다졌는지를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영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이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은 인간 쓰레기야 이런 발언까지 했었는데 그 인간 쓰레기라고 말한 배우들이 지금 아카데미의 주조연에 올라갔으니 3월 달에 열리는 이 아카데미 상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고요. 심지어 대형 서점에서 검색을 해보면 4,600권에 달하는 책이 지금 검색이 되고 있을 정도로 뭐 전자북 포함을 해서 굉장히 그만큼 미국의 이제 정책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이걸 영향력으로 봐야 될까요? 최근에 미국 아마존이 스트리밍 플랫폼 프라임 비디오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입니다. 독점 다큐멘터리 라이선스도 뭐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딸인 이방카는 지난 1기 집권 때 또 상당히 조명을 받았고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죠. 베런 트럼프 뭐 키가 2m 6cm나 된다고 하는데 유독 이렇게 트럼프가 주목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교수님. 네. 그 사실 그 1기 때도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정치로 굉장히 좀 유명했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요인도 뭐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사업가 출신이어서 정통 뭐 정치인들 이쪽이나 이제 정계에 사실 인맥도 굉장히 없었고 그리고 재선에 실패한 뒤로는 그 주변의 측근들이 상당히 이제 또 변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충성파를 가까이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요인도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믿을 만한 것은 가족들밖에 없었고 그리고 일기 때 말씀하셨듯이 이방카와 그 남편이었던 쿠슈너가 굉장히 이제 그 백악관의 어떤 그 고문직을 맡으면서 멜라니아 여사는 사실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이방카가 오히려 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다. 이것 때문에 또 말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뭐 이제 쿠슈너가 유태인 출신이어서 중동 문제도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었는데 근데 이 둘은 좀 말하자면은 좀 강성은 아니고 강성 우파는 아닌데 근데 지금 이번 2기 때는 전면에 등장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제 장남이죠. 장남인데 이분은 굉장히 강성 보수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이분이 실제로 그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전략가로 참가를 하고 그 벤스가 부통령이 되는데도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둘이 막역한 사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제 인재 영입이나 이런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차기 대통령 후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 그러니까 사실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향방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같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가족 정치를 하는데 저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어떻게 저걸 받아들일지가 좀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저걸 어디까지 이제 수용을 할 것인지 앞으로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가문 이야기를 하면 주로 이제 왕권이 있는 영국 또 이런 그런 국가들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이 패밀리가 주목받는 현상. 유 교수님 또 미국이 이렇게 구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인 줄도 몰랐습니다. 이른바 메가, 마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게 상당히 문화예술계나 마케팅 업계에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이런 현상, 뭐 육해상계 통계로도 알려져 계시니까. 이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프렌티스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방이었는지 아니면 제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트럼프 막 뜨고 막 좀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이메일이지만 이렇게 그 미국 친구 많지는 않은데 한번 물어보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트럼프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마가 뭐 이런 것들이 통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주 솔직한 대답이 뭐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끼리 잘 살자라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힘들고 만약에 그러고 뭐 만약에 경제적으로도 힘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힘들거나 뭐 이런 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런 거예요. 그 가장이 우리끼리 잘 살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조금 험하게. 그러면 안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난 30년 동안 뭐 국제적으로 이제 경찰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잘난 척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자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중이 뭔가 좋아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성적으로 보면 뭐 정책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 트럼프 타워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타워 가보면 거기가 진짜 뭔가 가족 왕국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대통령이나 정치인 그다음에 정치인의 뭐 명망가 뭐 이런 거를 접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다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면 뉴욕에서 거의 제일 높은 빌딩인데 모자 쓰고 가족들 사진 있는 거 해가지고 이게 뭐겠어요? 셀럽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정말 ABC를 알고 있다고나 할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에 너무나 많은 콘텐츠에서 또 그걸 받아주고 또 히트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일부러든 아니면 자연적이든 간에 굉장히 향후에도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또 양상 이런 것들을 계속 트럼프가 하면은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현식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열광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영화 안중근 의사 또 영웅입니다. 리더입니다. 또 중증 외상센터의 백항혁 교수 그리고 오징어 게임 2의 성기훈 이들에게 열광하는 이유 뭔가
우리 시청자들도 국민들도 좀 리더를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좀 진영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분모도 있는 것이 전 사실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은 마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간에 그 다양성, 소수자 뭐 이런 문제들을 부각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소외된 사람을 아까 말씀인 가족주의로 포용을 하는 전략을 트럼프가 잘 사용을 했고 그게 일정 정도 먹혀 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빚에 내몰려가지고 거기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성기훈은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쨌든 살리려고 하지만 프론트맨은 쓰레기라고 여기면서 이제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심지어 장기 밀매를 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진영 논리 때문에 아니면 어떤 효율성 논리 때문에 아까 이제 중증외상센터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어쨌든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정치 리더십은 그걸 포용해 줘야 되는데 자기 편만 지금 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분열적으로 가고 있고 그 가운데 유튜버들이 또 자기 수익을 챙기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 뭔가 이 시대의 리더를 좀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박강영 같은 리더가 있으면 참 좋겠죠. 알겠습니다. 실력도 있고요. 드라마, 영화 또 현상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유현재 서강대 교수, 이종필 건국대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나왔죠. 바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이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먼저 유 교수님. 예. 들썩들썩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딥시크를 이야기하고 엔비디아도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우선 이 딥시크가 뭡니까? 일단 오늘 제가 이 관련 기사 헤드라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를 팔아야 하나? 이런 거였어요. 뭘 판다고? 엔비디아를 판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도 얘기했죠. 그리고 또 저희 코스닥도 빠지고 막 좀 그랬더라고요. 이게 안내를 좀 드리면 일단 그 딥시크는 량원평이라는 1985년생 이 중국 분이 이제 이 국내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만든 회사인데 2023년 5월에 AI 회사를 이분이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오픈 소스 AI 모델 딥시크 코더를 공개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2023년 11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개발자 위주의 어떤 그냥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5월에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조금 많이 쓸 법한 것들 딥시크 V2 그리고 12월에는 또 딥시크 V3 막 이런 거 나왔어요. 이게 이제 매개 변수가 막 몇 천억 개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지난 22일에는 오늘 제가 이제 이것 써봤습니다만 딥시크 R1 이제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이 R1은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 앱 몇 위 1위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챗GPT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강자라고 생각해서 뭐 젠슨 황 막 이렇게 해서 아까 엔비디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대세라고 우리는 믿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 구도가 계속 뭔가 그 공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효율성이고 가성비
약간 그 AI가 나왔는데 그게 중국 거야. 근데 대박이야. 그리고 성능도 좋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R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R이 이제 리인포스먼트 이렇게 해서 이제 강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화에 대한 거는 약간 이런저런 의문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나누겠지만 어쨌든 정말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는 상황으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니까 딥 우리가 그동안 뭐 딥러닝도 쓰지만 이제 AI 학습을 한다는 것인데 이 교수님 이렇게 깜짝 미국이 특히 깜짝 놀란 것은 말 그대로 성능과 가성비입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게 만들어졌다면서요. 예, 이게 그 보통 뭐 대규모 언어 모형을 제대로 구현하려면은 굉장히 몇 조 단위까지 넘어가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몇 500만 달러? 이거 우리 돈으로 하면은 글쎄요 뭐 7, 80억 정도 될까? 80억 원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들어간 칩이 그 보통은 이제 엔비디아가 그런 칩들을 많이 이제 판매를 하죠. 근데 이게 그 좀 구형의 사양이 좀 낮은 칩들을 사용을 했고 들어간 개수도 그 이제 V3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작년 12월에 나왔던 V3는 그 H800이라고 하는 저사양 칩이 2,000개 조금 넘는 정도, 학습 시간이 대략 2달 정도예요. 근데 요 정도 가지고 지금 구현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대규모 언어 모형 계열입니다. 이걸로 그 돌려봤더니 다른 이제 그 지금 그 탑티어에 있는 오픈AI GPT-4o라든지 메타의 라마 3.1 아니면 엔스로픽의 클로드 3.5 소네트 같은 것들 지금 이제 그 최정상급의 대규모 언어 모형 정말로 뭐 하드웨어도 어마어마하고 파라미터도 어마무시한 이런 애들하고 어떤 벤치마크를 정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얘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V3가. 뭐 이렇게 수학 문제 테스트, 그다음 다중 언어 코드 생성 평가, 뭐 멀티태스크 언어 이해 능력 평가 이런 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보다 좀 뛰어난 어떤 성과를 보였고 그리고 V3 기반으로 해서 이걸 좀 미세 조정해 가지고 추론에 특화된 모형 이제 작년에 좀 추세가 추론에 특화된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만든 게 이제 딥시크 R1입니다. R1인데 얘도 이제 뭐 미국 수학 경시 대회 문제를 보니까 뭐 그 오픈 AI보다도 훨씬 더 좋았다 이런 것이 있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그 우리나라 그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공통 과목 34문제를 이렇게 내줬더니 딥시크가 5문제 틀려가지고 12승 감점됐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수학에서는 이제 고난도 문제는 좀 버벅대더라. 뭐 기하 문제, 뭐 이미지는 인식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 지금 적어도 이제 이 딥시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규모 언어 모형을 제대로 굴리려면은 일단 뭐 칩 안에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그런 칩을 뭐 몇만 장, 몇십만 장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학습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학습을 시켜야 제대로 구현이 되는 그러니까 돈에서 어떻게 보면 쩐과 하드웨어 이런 것의 싸움이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그 장벽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극복을 해서 성능은 거의 걔네들과 비슷한 이런 물건을 이제 내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상당히 심리적 타격까지 받는 것이 일단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을 가능하려면 상당히 저사양이어야 되는데 그 반도체로도 작동이 됐다라는 것이고 훨씬 더 성능 좋게 또 이게 여러 개의 또 우리 한국까지도 작동이 가능하죠. 여러 개의 외국어로 서비스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미국으로서는 AI 지금 만큼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김은식 평론가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이 창업자입니다. 아까 양원평이죠. 자 상당히 개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일단 우리가 참 40살이라고 이제 되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유학파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1985년 중국 광동성에서 태어나가지고 저장대학교 정보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 석사까지는 관련 이제 학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석사학위 논문이 이거더라고요. AI 감시 카메라의 지능형 추적 알고리즘 개선에 대해서 이제 다뤘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지금 행보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발언도 알려진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뭐 2015년에 뭐 이제 설립한 부분들도 이제 언급이 되고 그러는데 원래는 보니까 처음부터 AI만 연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2명과 함께 하이플라이어라고 하는 헤지 펀드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에 운영 자산이 1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9,900억 원. 그러니까 이렇게 헤지 펀드로 돈을 모으고 난 뒤에 소규모 AI 연구소를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돈을 굉장히 많이 모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어떤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행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거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개인 신상까지 더 이야기가 될 정도입니다. 상당히 좀 그렇게 바깥에 드러난 모습은 아주 좀 개짜, 어디에 굉장히 몰입해 있는 그런 연구자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미국의 이 과거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인물하고도 뭐 비교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딥시크의 출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일단 이게 다 이제 이게 무슨 기술 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옷에 이제 나온 게 전부 다 맞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뭐 성적이나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하고 이제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뛰어나다라는 전제. 그러니까 가성비를 우리가 얻은 거죠. 그 전제에도 이제 북극곰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를 적게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도 반영되고 막 맞아요. 그랬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막 젠슨왕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청사진으로 하면 계속해서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관련 회사들의 주식이 막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당장 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얘기는 전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든 이 딥시크 모델이 계속해서 이게 다 진짜고 이 효용성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극곰한테 그게 좋은 소식인 거죠. 그리고 하나 조금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은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AI로 보면 성적표가 어느 정도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 그동안 아까 이제 헤지펀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돈으로 뭘 했느냐. 계속해서 부동산을 투자한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걸로 이제 HBM을 샀대요. 그래서 이미 다 갖고 있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거를 제한을 시키기 전에 이 사람은 맞죠. 전부 다 그 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5만 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뭐 그걸 의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사서 이 딥시크가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이걸 투자를 한 거죠.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이제 중국과의 어떤 뭐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계속 강화하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미래가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서 몇 년 뒤면은 전부 다 AI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뭐 괴짜로 불리든 누구든 간에 뭔가 스타가 툭툭툭 좀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문화, 그다음에 뭐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럽습니다. 네. 근데 헤지 펀딩을 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그렇죠. 펀딩을 머니를 모은 거죠. 했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애들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자연스러운 관심이 그러네. 이동이 되면서 칩을 삼았다고 그러죠. 이종필 교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적으로 이 딥시크 쇼크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AI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식도 출렁출렁거리고 또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실리콘밸리 또 AI 반도체 쪽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미국에서는 스푸트니크 충격 2.0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957년에 소련이 이제 처음 인공위성 쏘았을 때 그때 미국 사람들이 어떤 공포심을 가졌냐면은 저게 소련이 위성에 핵무기를 달아서 맨하탄을 공격할 거다. 이런 공포 때문에 경악을 했고 그때부터 우주개발 투자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그때 나사가 만들어졌죠. 미국의 과학교육 과정 다 바꾸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버금가는 충격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의 인공지능은 어떤 물량, 그다음에 엄청난 장비 이런 걸로 그냥 붙여서 극단까지 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깨버린 거죠. 깨버렸는데 이게 그냥 뭐 말씀하셨지만 기술 리포트에 나온 것이 얼마나 사실일지 모르겠으나 알고리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구현한 방식이 데이터를 충분히
그냥 그 쓸만한 정도의 정밀도로만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CD 음악을 듣는 거하고 MP3 듣는 거하고 큰 차이, 전문가 아니면 큰 차이 없잖아요. 용량 훨씬 적으니까.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이 75%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문장을 그 이전까지 대규모 언어 모형은 이렇게 말뭉치를 나눠 가지고 인식을 했는데 얘는 문장을 전체 파악해요. 그럼 이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확성이 한 90% 정도 나온다 그러고, 그리고 그 여기 들어가는 이제 그 인공지능 구현은 모듈 파라미터가 6,700억 개 정도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많지는 않지만 이거 중에서 한 370억 개 정도만 활성화를 해가지고 요런 방식이 그 전문가 그 혼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만 이제 전문가를 깨워서 불러대면 굉장히 효율이 좋았죠. 이건 뭐 물론 그 딥시크가 처음 한 건 아닙니다만 요거를 이제 그 강화 학습만으로 추론 능력을 강화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돌아가게 구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말로 그럴듯하게 작동한다는 거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건데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은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고 열린 사회고 자유 경쟁이 뭐 보장되는 사회고, 그래서 그 뭐 인공지능 회사도 이름이 오픈 AI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오픈 AI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폐쇄적이고 이제 꽁꽁 싸매고 있는데 굉장히 폐쇄적인 공산주의 체제 하에 중국에서 오히려 얘네들이 오픈 소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량원평이 뭐라 그랬냐면은 기술자는 자기가 낸 결과를 남들이 따라오게 하는 넘치는 성취감을 가지고 오픈 소스는 이런 문화다. 이 정신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옛날의 문법하고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 둘이 붙었을 때 오픈 소스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쉽게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지금 취해왔던 인공지능 관련했던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중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충격을 저는 당연히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깜짝 놀란 것이 한 600여만 불, 한 80억 원 정도의 돈으로 이걸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놀라는 건데, 김은식 평론가,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결국 이제 딥시크가 이제 중국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민한 문제, 특히 중국과 관련된 부분, 또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그런 답변이 나온다. 네. 제대로 답변을 안 내놓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맨 처음 지적한 게 이제 영국의 가디언지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또 중국 공산당에 대한 그런 질문들, 특히 천안문 사태에 관련돼서는 중국에서는 거의 금기시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바로 이제 입력했을 땐 잠깐 뜨다가 바로 또 질문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열을 이제 중간에 누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런 민감한 문제가 영어로 질문할 때는 좀 회피를 하는데 뭐 한국어로 할 때는 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만 독립에 관한 질문에서는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를 가리지 않고 대만은 예전부터 중국의 일부였다. 중국 정부는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라서 중국 공산당에 유리한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나오고 있는데, 다만 다행히도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김치에 관련돼서는 김치가 중국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와서 기존의 그 챗 GPT가 오류를 저질렀던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영어권과 그 영어권 아닌 부분을 좀 편차를 둬가지고 또 반응하는 등 좀 세밀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북 공정이 없는지 한복, 또 고구려, 발해의 역사도 좀 집어넣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지적이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유 교수님, 바로 이 검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딥시크가 전방위적으로 개인정보를 흡수하는 개인정보 먹는 하마다, 이렇게 이제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법에 따르면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칫 딥시크이 모아놓은 전 세계의 수많은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 저도 이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게 어찌 보면 딥시크가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뭐
이게 넘어야 되는 장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제가 오전에 딥시크를 한번 써보려고.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옆방에 교수님도 들어가지고 써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장 나오는 반응이 뭐였냐면 싫다요. 그래서 이거에 연결을 하려면 제 구글 계정을 알려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상치 못했는데 그런 대답이 나오길래 저도 흠칫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나오려고 그걸 한번 직접 한번 써본 거예요. 챗GPT도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딥시크도 써보고 그래서 동일한 걸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차이도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제 느낌은 적정 기술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챗GPT에는 제가 열린 토론을 물어봤어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프린트도 해왔거든요. 근데 네. 그냥 뭐 일정 부분 재미로 제가 한번 물어본 건데 여기 보니까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진행자에 대한 정보는 챗GPT에서 나오고 네. 여기서는 또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올 정보는 또 여기서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사례 중심인 건 챗GPT. 근데 요거는 뭔가 정리 중심. 그리고 정보가 아직은 조금 모자라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두려운 것은 이게 뭐 어떤 게 나오느냐 이것보다도 사용자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 그 안에 있는 뭐 가성비라고 해서 좋아서 쓰긴 했는데 그 안에 약간 빅브라더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글로벌로 가기보다는 약간 로컬에서 끝날 가능성도 좀 있어서 수집한 정보를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 그리고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원,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딥시크에는 모든 정보가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다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국 정부에서 계속 다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도대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걸 넘지 못하면 딥시크가 과연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뭐 사용 이미 금지 조치를 못하도록. 한다고 하죠. 네. 지금 뭐 당장 유럽연합에서도 규제 검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해군은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또 그렇게 지침이 전달됐다고 미국 의회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관련 데이터를 뭐 대량 좀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개발비가 하여튼 엄청나게 저렴했다.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공개한 게 이제 560만 달러 이게 그 순수 학습 비용이지 않을까라는 추정들이 있고 다른 그와 관련된 연구 비용이나 알고리즘 디자인 비용 이런 거는 제외된 게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R1이라고 하는 거는 V3가 이걸 좀 미세 조정해가지고 추론에 특화된 모델로 개발했는데 그 V3를 학습시키고 세팅하는 비용은 빼고 그 다음에 R1 비용만 계산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밝혀져야 될 텐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딥시크가 가지고 있는 그 칩 이제 호퍼 칩 GPU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에서 만든 H가 붙은 거 호퍼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걸 한 5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미국에서 이 5만 개로 2개월 동안 돌리면 그 비용이 미국 기준으로 20억 달러 이상. 그럼 이거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제 헤지 펀드를 하다가 이제 그 못하게 이제 해가지고 그때 사실은 이 딥시크가 가지고 있던 칩이 또 A100이라고 이제 그 이전 칩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 1만 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요것도 처음에 이제 V3를 만들거나 할 때 이걸 다 썼다. 그러면은 전체 비용이 한 3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미국 기준으로. 뭐 중국에서 하면 좀 뭐 비용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비용은 좀 약간 너무 좀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알고리즘에서의 어떤 개선 사항이 없는 건 아니다. 없는 건 아니고 그러면 분명히 뭐 이게 좀 약간 너무 과대하게 좀 뭐 성능을 그 비용을 이렇게 깎았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제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현실일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 뭐 저희가 MS도 얘기했는데 오픈 AI에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딥시크가 자사 연구가 훔쳤는지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회사의 작업을 바탕으로 많은 거를 쌓은 회사로서는 그러니까요. 오픈AI를 잘 지적하는 겁니다. 거지. 참 아이러니한 반전이다. 누가 누구를- 간판도 오픈으로 달고 있으면서 오히려 딥시크는 아까 오픈 소스로 다 완전 공개했는데 예, 이 굉장히 참 정말로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이런 고성능 반도체를 이용해서 일종의 중국판 챗GPT라는 것이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 앞으로 자율주행에는 이제 산업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AI가 중요합니다. 우리 기술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원식 평론가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아까 이제 이종필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저성능 칩인 HBM 800으로 이제 고성능 모델을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이제 모델 그 반도체를 이제 SK 하이닉스처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주가가 이제 좀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오늘 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성능 칩에 공급되는 HBM3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호재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유현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고사양이기 때문에 전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거 원래 다 비싼 거야라고 이 오픈AI 측이나 엔비디아에서 약간 좀 사기성 생각을 벌이다가 한 방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약 충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단 전제가 아까 말씀 나누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자료 학습에 관련돼서도 기존에 그 이제 오픈AI를 포함한 다른 인공지능사들의 아마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고 한국의 우리 포털사의 자료도 학습 자료에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그런 부분도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렇지만 아까 알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오픈AI도 지금 소송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피장파장이 돼 버렸습니다. 네, 유 교수님 한 1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 우리 AI는 뭐 AI 교과서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뒤처지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혼란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도 지금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스타게이트인가 그 AI 관련돼서 막 얼마를 쓰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하자마자 막 이런 쇼크를 받으니까 720조짜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이제 그걸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의역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경쟁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혼란이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이 서로 막 사태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혼란인데 물론 윤리적이고 그다음에 뭐 도덕적이고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밸런스를 맞춰서 많은 강자들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뭐 IT 강국이라고는 말하지만 그냥 지표상으로 보면 AI와 관련돼서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혼란한 막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활용을 좀 해야죠. 예, 드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또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예. 이 AI 경쟁이에요. KBS 열린 토론 지목전 토크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날 말씀 알려드립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서 눈과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형성되는 곳이 있으니 운전 시 감속 운행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 토론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